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개통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터널이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책반 김대경입니다. 예, 상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그럼 얼마 걸린다는 얘기?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구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입니다. 곧 나오실 겁니다. 곧 나간다. 장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궁이 다섯 밑에 이정수 씨가 있다.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밖에 상황이 진짜 좀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대로 좀 얘기해보라고요 지금. 피해액이 현재까지 500억이 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다들 너무 지쳤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쩌시려고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나 살아있는데 나 못하겠어. 오빠 지금 왜 바람이 치는 거야? 그 한 명! 아직까지 살아있다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테마로 이제 터널 하정우가 이제 주연을 맡고 감독 이름을 까먹었네요. 김성훈 감독. 아 김성훈 감독. 끝까지 간다. 만들었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이전에 그 뭐죠? 그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 영화를 만들 때만 해도 정말 이 감독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데뷔작 때는요. 네. 그래서 야 그때 참 그렇다 그랬는데 끝까지 간다 해서 완전히 그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재밌습니다. 이 영화가 그 다들 아시다시피 터널에 갇힌 남자가 어떻게 거기서 구조받고 나오느냐. 최근에 한국에 이제 어떤 이제 재난의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실질적인 사건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 표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이제 좀 의미심장한 게 그 세월호 서사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이 영화는 되게 직접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언급한다기보다 뭐 굉장히 이렇게 은유법이 아니고 직유법이랄까. 그러니까 보면은 피해자가 있고 재난의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그 다음에 구조자, 그 다음에 정부 관료 이렇게 네 개의 축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재난 상황이 갑자기 터졌을 때 이 네 개의 상황이 항상 돌아가잖아요. 괴물 같은 영화 봐도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영화에서 이제 터널이라는 장소, 터널이 무너진 사건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정우가 갇히고 이제 하정우의 아내가 배두나고 거기서 구조대장이 오달쓰고 거기에 이제 총책임자 장관이 와요. 김혜숙 씨가 이제 그의 안전 여성 장관이야. 여성 장관인 게 상징적인 거야. 네. 장관이 와요. 거기가 포인트. 노란색 잠바를 입고 오신다는 얘기들. 네, 장관이 공무원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재난할 때 항상 맞춰 입는 잠바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입고 그걸 와요. 네 명의 인물이 이제 그 네 명의 어떤 그 힘이 이렇게 뒤엉키고 막 이런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 겪는 걸 그대로 너무나 많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재미가 있는데 그런 재미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정우라는 배우가 그 갇힌 그 터널 속에서도 먹방을 하고 그러니까 그 영화의 그 주제는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결국에는 네가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네가 거기서 사투를 벌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누가 국가가 뭐 구조대가 누가 구해주지 않는다. 재난에 당했을 때 너의 잘못 없이 재난에 당했지만 결국 살아남는 것은 너의 몫이다. 이런 좀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하정우니까 살아남지. 나머지는 죽을 텐데. 아니 하정우가 뭐 그 기아 자동차 딜러기 때문에 무슨 기술이 그렇게 있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아니 뭐지 저 비위가 좋아서 아무거나 잘 먹고 막 이래서 살아남는 거 아니야? 맞아. 잘 먹고 거기서 먹방 한다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 뭐 세월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이를테면 부산행을 봐도 그렇고 어떤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떤 재난의 상황이 그에 닥쳤을 때 그러니까는 개인의 힘이 아니라 뭐 정부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뭐 터널이라는 안과 밖이 있잖아요. 그 만약에 그 터널 속에 갇힌 사람이 그 세월호라는 어떤 그 배라면 밖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뭐 그런 것들이 영화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같은 사람들은 언제 누군가 날 구해줄 거야 믿고 있는데 밖에서는 다 식판 들고 밥 먹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부인만 이제 배두나만 막 그 흥분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재난 현장에 와서 일단 제일 먹는 게 뭐 밥 먹고 있고 장관 와서 여러분 하던 대로 하세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상당히 너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죠. 막 이제 구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지. 장관이 모신다는데요. 아이씨 왜 또 하나 이러고 막 그 브리핑 준비하고 그런 상황 아주 한국적 상황 있잖아요. 그런 걸 아주 그냥 가벼운 터치로 탁 폰트는 12 명조체 한글 명조체 폰트 12에서 그 상황에서 막 이렇게 슬라이드 띄워서 막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영화 전에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경성학교 이런 거 보면 이제 물 속에 막 소녀들이 막 잠겨 있는 이미지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냥 그걸 보면서 의도와 상관없이 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독은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데서 이제 세월호의 어떤 이미지를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그 노보소리에도 그런 게 있어요. 딸이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로 죽은 딸의 목소리를 이제 그 전화 메시지 그 녹음된 거를 이제 듣는 아버지의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거기서 굉장히 그 세월호에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월호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된 거 아빠가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방송에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막 슬퍼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읽어냈다면은 부산행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암시 그 영화가 사실 이런 적극적인 그러니까 좀비 사건이지 좀비가 막 그런 사건이지 이게 이런 식의 아주 리얼한 재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읽어낸다면은 이 영화는 아주 직접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권에서 처음으로 이 아주 직유법으로 세월호를 언급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그 오멸 감독의 눈꺼풀이라는 작품이 지난번 인디 포럼에 나왔던 영화가 그 세월호에 대한 그런 영화가 있긴 한데 아직 이제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상업 영화권에선 최초로 나온 영화가 이 터널이라는 영화가 세월호 서사에 대해서 그 직접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네, 상당히 심각한데 그 안에서 이제 하정우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그 아무리 심각해도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이제 말도 안 되고 웃긴 상황들이 있는 거지.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장관이 와서 뭐 하던 대로 하세요. 뭐 각자 논의해서 하세요. 이런 이제 하나마나한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이 얼마가 드냐 그러면은 이 사람 한 사람을 구한 돈이 얼마가 드냐 지금 도로 공사해야 되는데 그 경제가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그 마션 같은 영화 약간 그런 느낌 나죠. 랑 되게 비교되네. 그러니까 그 마션 거기에서는 전 지구가 막 응원하잖아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이거는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을 쓰고 그리고 그걸 국가에서 경쟁을 하잖아. 미국, 중국 뭐 이런 데서 경쟁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의 어떤 귀환을 어떤 국가 전략화 세우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누가 이제 갇혔어. 야 이제 좀 그만 좀 하자. 그 사람 죽었을지도 몰라. 지금 도로를 건설해야 돼. 지금 경제가 하고 있어. 지겨워. 그런 우리가 그 인터넷 댓글에서 봤던 것들이 영화에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멀리서 봤을 때는 희극인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비극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하정우가 또 거기서 여유를 부려서 그걸 또 숨통이 트이게 관객이 그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상당히 그 심각한 주제를 심각하지 않게 보여주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축소판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그래서 그 터널이 무너진 이유 뭐겠습니까? 부실공사예요. 너무 한국적인 상황이죠. 왜 터널이 무너졌겠어요? 테러리스트의 소행이 아니고? 아니죠. 에이 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건 또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지. 제가 건축가를 한번 만났는데 예전에 터널에 무슨 이제 못을 박아야 되잖아. 그러면 10개가 필요하면은 발주를 13개를 넣는데 3-4개는 빼먹을지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여러 광급공사들이 많아서 공사비가 줄었다는 거야. 그래서 10개를 못 넣는데 7개를 그냥 넣었는데
거기서 빼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후에 한 10년 후에 15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건축가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도 그 터널도 그래서 무너진 거야. 생긴 지 얼마 안 된 도로야. 부실공사. 그 위에는 또 송전탑 공사가 있었고 아, 송전탑? 송전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압축적으로 그 안에 대한민국 사회에 그런 것들을 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아니, 스포일러 이 정도- 같은데 이 정도 괜찮아. 이게 뭐 전혀 너무 한국적이야. 그 드라마적으로는 터널을 영화를 그 보는데 강원도인데 터널을 왜 뜨기 신도시 때문에 뜨는 거예요. 네. 너무 그러니까 너무 한국적이어서 너무 그냥 자연스럽고 착착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설정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주 너무 한국적인 설정만 갖고도 그렇게 영화 한 편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성훈 감독이 그 전에 끝까지 간다를 보면 제목이 뭘 끝까지 간다야 뭐 이랬는데 결국 끝까지 가는 각본의 힘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근데 여기는 그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주요 인물이 되게 단촐하고 그 터널이라는 한정된 상황들을 보여주는데도 그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그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세월호 서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가다라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영화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뭐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근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특히 이제 올해 여름 영화 이렇게 보면은 부산행도 그렇고 이 터널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헬조선의 상황을 장르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본도 이제 아는 거예요. 요즘 관객들은 약간 좀 이런 식의 이슈가 안 들어가면 안 봐. 어느 정도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헬조선의 상황을 장르화시키는 어떤 그런 영화들이 이제 굉장히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영화적으로 이제 그런 영화들을 이제 우리가 장르화시켜서 다시 한번 이제 영화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게 새로운 장르가 나오겠네요. 아니 뭐 사회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건 뭐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에서 숱하게 다뤄졌던. 그거 이제 반영하는 게 그것을 장르화 시키다 보면은 어떠한 그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들이 무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주변부가 다 해체돼요. 중심부로 포섭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관객하고 평론가들이 잡아줘야지 그 영화의 내면을 그래서 이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근데 그게 사실 그렇기는 해도 이게 영화라는 거 그렇게 하면 영화를 만들 때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들이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크나이트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엔터테인먼트로 시작해서 만화 원작으로 시작해서 그게 배트맨 해서 그치. 쭉쭉쭉 나오다 보면 이제 결국에 다크나이트 같은 영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크나이트 같은 정도까지 되면 그냥 단순한 블록버스터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이 현대 이 그치. 세계를 축소판이자 그다음에 인간들이 어떤 세계관으로 지금 철학하는 블록버스터. 이 악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선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까지 하는 수준으로 가는데 나는 한편으로 우리나라 그 영화들이 이렇게 뭐 블록버스터화 되든 아니면 어떤 뭐 영화적인 이런 소재를 쓰든 해서 계속 그 고민들을 또 끝까지 또 밀고 나가서 너무 현상에만 좀 지금 표피적인 면이 있죠. 표피적인 게 오히려 나는 불만이고 그거를 좀 더 영화적으로 더 쭉쭉쭉 좀 끌고 가서 영화적인 해석들을 더 하는 영화로 하면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랑 그다음에 또 어떤 통찰, 깊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걸 다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장르화되다 보면 표피적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자본이 그러니까 대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기 이제 한계는 있다라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영화라는 거는 예를 들면 조스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옛날에 그 뭐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같은 영화나 이런 옛날 그런 시대들 보면 조스 보면 지금 봤을 때는 우리 그냥 완전 단순한 그냥 상업 공포 오락 영화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평자들이 평론하기를 어떤 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워터게이트 시대, 그쵸 워터게이트 시대, 냉전 시대에 미국의 그렇죠. 불안감 그다음에 어떤 외적인 어떤 악마적인 그 외부적인 존재가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뭐 이런 것에 암시 은유로 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영화의 어떤 이러한 기능 우리가 이런 것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의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하는 장르 영화가 그렇게 정도까지 가려면은 그러니까 자본이 이렇게 더 들어가야 진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조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메이저 영화잖아요. 유니버셜에서 아니 그 유니버셜이었나 그때? Anyway. 했던 그 메이저 자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뭐 그냥 여름 영화, 호러 영화로 이렇게 기획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뭐 스필버그의 생각은 또 따로 있었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 이 재미라는 거는 사실은 무슨 이념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그냥 진짜 오락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되게 교묘 같은 영화가 시대 정신, 사람들이 이런 재미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두려워하는 영화들이 거,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올해 영화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행처럼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암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딱히 읽지 못했었거든요. 터널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지규. 근데 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국가대표도 그렇고 부산행도 그렇고 그런 이제 그 지금 뭐 한국의 블록버스터나 이런 것들이 그 진화하고 있으면서 나름 또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표피에 이제 머무르는 한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큼 더 발전을 하느냐, 감독이 얼마큼 성숙하느냐, 그런 감독들이 자본을 가져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 자본의 문제고, 근데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는 봉준호, 김지훈, 나홍진 다 외국 자본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사실. 그런 게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것도 참 궁금한데 아무튼 이제 아니 근데 그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워너브라더스나 뭐 폭스나 이런 넷플릭스나 그런 그 미국 스튜디오 자본이 우리나라만 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화가 조금 그래도 자국 영화 로컬 마켓이 살아 있다, 아니면 뭔가 인프라가 있다라는 곳에는 늘 이렇게 저 탐구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투자받고 이런 영화들 보면 메이저급의 감독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그 창작에 대한 저해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글로벌한 그 수준으로 넘어간 감독들에게 글로벌한 자본이 들러붙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늘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케이스러움에 대한 얘기가 우리 팟캐스트는 얘기 되는데, 보통 지금까지 이렇게 흥행이 많이 잘 됐던 한국 영화들에 보면은 사실 한국적인 것들이 다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랑 좀 상관이 없나? 케이스러움에는 범위를 넓히면 그런 한국적 상황까지도 포함되는 얘기일 수 있지 않나? 아니 그런 건 있겠죠. 뭐냐면 좀 차이가 꼭 그거에 대한 답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식 블록버스터에는 뭐 물론 이제 뭐 애국주의 같은 게 굉장히 진동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미국식 블록버스터에 뭐 허리슨 포드가 뭐 그쵸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뭐 이런 류의. 그리고 그 뭐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쨌든, 그리고 또 뭐 자경단 그 굉장히 보수주의 가치를 내 가족과 내 그 재산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이제 총과 뭐 무기로 무장한 그런 이제 액션들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실제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보면 이 애국주의에 대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그 미국 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요즘 보면 그게 근데 이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요 근래 보면 소위 1000만이 넘는 영화들에 굉장히 한국적인 텍스트나 컨텍스트나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애국주의까지 막 작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분명히 약간 좀 한국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 올여름도 봐도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이제 그 터널이나 이런 그 부산행은 되게 한국적인 어떤 그런 헬조선소 상황이라고 얘기했다면은 덕혜옹주의 일제강점기라든가 인천 산육작전의 내전 시기, 그리고 국가대표 2가 얘기하는 그 분단의 현실에서 바탕이 되는 심파멜로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그 한국 과거의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전 시기나 일제강점기는 가장 이 한국인들이 헬스러웠던 시기지 사실은.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적으로 왜 그러냐 하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일단은 한 인구 우리 몇 천, 5천만? 4,500만 5천만 정도 되니까 이런 커다란 주제를 하나 딱 던져놓으면 전 국민이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미국은 전 국민이 반응할 만한 주제라는 것 자체가 DC 마블 정도?
되는 거니까 뭐 인종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나라에 관한 거 뭐 하나 딱 던져주면 막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것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 국민을 응원단으로 만들면서 보게 만드는 나라가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블록버스터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 딱 소재를 한국적인 뭐 그다음에 이거 전 국민 좀 뭉쳐야 돼. 그럼 마치 우리 그 회사에서 회식하면 빠지면 이상한 사람 되듯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몰아가기가 딱 좋은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뭐 하면 우리나라는 왜 맨날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또 지정학적 또 조건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인구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다음에 또 여전히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실제 몇 년 전에 아주 히트친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히트친 영화가 예전에 그 영화 있었어요.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아마 히트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침몰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얘기 있잖아. 일본이 점점 가라앉고 있다고. 섬나라의 공포를 갖고 있잖아. 일본에. 그러니까 이제 막 일본에서 막 주변에 막 그동안 막 얄밉게 굴었던 나라들한테 막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그걸 가가지고 막 한국 사람 에이 저리 가라고 니들 받아주지 않겠다 막 이런 애들 나오고 근데 이상하게 되게 안 알려진 영화고 영화적 완성도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거야. 맞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오죽하면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공포는 왜 일본에도 일본 침몰 같은 영화 만드는 거 보면 사실 우리보다 더 노골적으로 그거를 영화적인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국 같은 데는 나라 뭐 지구 침공하면 자기네 나라부터 망하잖아 보면. 미국 막 초토화되고 뭐 자유여신상 막 날아가고 뭐 그런 거 하잖아 보면.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아직 막 나라가 막 직접 막 폭격받고 막 외계인이 우리나라 와서 막 남산 타워 무너뜨리고 막 63 빌딩 밟아 제끼고 아직 이런 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영화적 소재라는 면에서 봤을 때 아직 갈 길은 좀 먼 것 같아요. 그 김 기자님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최근에 그 영화가 개봉을 해요. 한국에서 일본 패망 하루 전. 맞다.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이게 그 45년에 그 이제 항복선언 하잖아요. 그 막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얘기인데. 일본 영화요? 일본 영화예요. 일본 패망 하루 전 이렇게 이제 한국에는 개봉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원래는 이런 제목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일본 패망 하루 전이라는. 원래 그런 제목이 아니래요? 제목이 이게 아니래요. 근데 아마 조만간에 나는 정말 진짜 63 빌딩 무너지고 막 여의도 막 국회의사당 막 밟히고 백두산 터지고 막 고지라 같은 애가 막 나서 하고 막 그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그 세월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금씩 언뜻 언급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비밀은 없다 보면 맨 마지막에 그치 그거는 뭐 감독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그랬다고 했었어요.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손예진이 그 자기 죽은 딸의 그 친구가 오는데 걔를 자기 딸처럼 이렇게 안아주면서 딸 이름을 부르면서 추웠지 많이 추웠지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영화 전체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식의 언급들 이런 부분들이 언뜻 한국 영화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계속 이거는 뭐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들어가 있을 거고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도 그 사건을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그 재난형 뭐 블록버스터들 재난형 상업기획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영화랑 묶어서 보면 어떻게 그걸 또 활용하고 있는지 또 비평적인 얘기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터널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서 그렇게 다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그 굳이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한국적인 상황들 그렇죠. 어떤 재난이 벌어졌을 때 대응 매뉴얼 있잖아요. 그게 뭐 영화로 만들었는데도 매뉴얼대로 딱 돼. 영화에서 그래요. 매뉴얼 없냐? 아직 번역이 이게 안 맞아. 그런 식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산행 그 매뉴얼이 없는 거잖아. 부산행 좀비가 나타났어. 좀비 매뉴얼이 없어. 그리고 얘네들이 좀비인지도 몰라. 그 영화에서 재밌는 게 좀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렇지. 네. 그냥 뭔지 모르는 정치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터널은
영화에 다 드러나 이게 왜 그 다쳤고 누가 거기에 갇혔고 그리고 대응 매뉴얼이 어떤지 결국은 그런 문제에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까지 쭉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건데 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표피가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신문 사회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상, 여기 좀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여기에 누가 갇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낼 수 있고 감독이 그것 한꺼풀 깊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만큼의 깊이까지 가느냐. 근데 그런 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토론이 깊게 될 영화는 아닌 거지.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는 것 같고 비단 이 영화가 아니라도 앞으로 계속 어떤 영화를 보든 뭐 어떤 감독은 영화 크레딧에 노란 리본을 달기도 하고 뭐 어떤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넣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근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흥행된 영화 보면 뭐 검은 사제들, 곡성, 부산행 이런 거 보면은 악마가 막 날뛰고 좀비가 막 창궐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예, 막 흥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는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 진짜 이런 영화들이 한국에서 흥행하리라고는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없었던 장르고 막 나오고 다 흥행해. 이거 보면은 난 그냥 이게 이런 현상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는 관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외국 영화랑 비교하면은 그 새롭지 않다고 느끼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 언어로 만들어내는 게 그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난 단순히 이렇게 번안을 했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뭔가 건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흥행을 하는 거지. 그렇죠. 번역을 잘했다고 그래서 번안을 잘했다고 그래서 흥행하진 않아요. 그걸 되게 이제 그 폄하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다 본 거 아니야? 다 봤는데 왜 좀비 영화를 이렇게 천만이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우리의 무의식을 건드리고 있군요. 이런 뭔가 건드리는 거죠. 아니 극적인 뭐 재미가 아니 기본적으로 영화는 관객들의 무의식을 건드려서 그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오락. 그러니까 뭘 건드리냐. 그렇지. 어느 부분을 건드리냐. 표칭이냐 그냥. 근데 저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연평해전이나 인천 상륙작전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고 어떠한 불안을 계속 건드려요. 이 불안이 그렇죠. 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삶의 그 기저가 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뭐 삶의 기저를 얇은 그런 삶의 기저를 가진 사람들한테 그런 불안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외세가 언제나 쳐들어와서 아주 우리나라 같이 그 군사력도 없고 약소한 나라가 언제 또 다시 식민지가 되고 또 다시 전쟁에 휘말리고 이것도 또 불안이 될 수 있고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지금 뭐 뭉쳐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좌종들이 지금 그러니까 사들을 10개를 배치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촘촘히 배치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참외가 대수냐 막 지금 막 그러니까 이 모든 불안들이 지금 뭐 좌우할 거 없이 다 뒤엉켜서 혼재돼서 그러니까 하나에 키워드는 불안. 근데 예를 들면 실제로 영화를 기획하고 이럴 때도 밝고 명랑하고 따뜻하고 희망적인 영화들보다 어두운 영화들이 계속 많이 기획이 되고 만들어지고 또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대표 2 같은 거 보면 간만에 정말 순진한 어떤 스포츠맨십 같은 거를 보면서 아까 언급하셨지만 나는 수혜가 이렇게 딱 그 운동 스케이트를 딱 묶을 때 그 표정을 보면서 저래서 저 배우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위치를 지금 정말 잘해. 정리를 수혜로 하는 거야 우리? 편집을 해야 되겠다 갑자기. 사심을 드러내는 무대 인사 수혜가 무대 인사 딱 나오니까 곱다 고와. 이쁜 게 아니야 고와. 이쁜 게 아니고 미운 데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죽었어요. 같이 일하던 사람이. 안전하도 1년에 한 켤레씩 나왔단 말이야. 바닥이 다 달아. 비 오는 날은 미끄러져요. 그 위에서. 87년도 7월 25일 날. 그전에는 자존감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아저씨들이 관리자들 앞에 부당한 거를 얘기하거나 이럴지는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개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할 얘기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작, 새로운 출발입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도전! 고맙습니다. 그림자들의 섬 오늘 소설 펀치 클라우드 펀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것 같고 개봉을 위한 준비들을 하면서 시사회를 준비하고 이렇고 그래서 또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서울동묘제 끝나면 인디 피크닉이라고 그 순회 상영을 하잖아요. 근데 뭐 인디 플러스라고 그 강남의 극장에서 했는데 유료 관객이 한 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GV를 하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 혼자 유료로 보신 분이 그 GV에 참여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우는 거야. 그래서 그 GV가 뜨겁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김정은 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노동 다큐를 만드는 사람인데 되게 모범생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나름 오덕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쇠 오덕이래요. 쇠 오덕? 쇠. 그래서 그 배, 기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뭐 철도 자체를 좋아하고 조선소 자체도 그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들이랑 친해진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되게 이제 오덕이래요. 그래서 아주 그 되게 핸섬한 청년이고 그 젊게 생긴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노동 다큐를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그림자들의 섬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감독님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은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엉클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PD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반장입니다. 감독님 그 소설 펀치 막바지에 되게 그 피치를 올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 1,500만 원 목표로 했는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월요일 오늘 마감인데요. 오늘 지금이 한 7시경인데 네. 딱 2% 부족하고 있어요. 2% 부족해요? 여기서 하면 되겠네. 빨리 결제하면 되겠네. 예, 딱 2% 부족해서 목이 마르네요. 2%면 30만 원이네. 네. 아마 그 오늘 밤에 정동진 돌아와서 사람들이 독립영화인들이 소설 펀치를 하지 않을까. 아마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즘에 기분이 어떠세요? 개봉을 앞두고 막 페이스북에도 안 쓰시는 글을 막 쓰고 그러시던데. 네, 그 안 쓰던 글을 쓰려니까 막 머리 쥐가 날 것 같고요. 근데 뭐 여튼 한 1년 반 묵혀놓은 영화라서 사실 막 실감이 안 나다가 이제 뭐 개봉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실감이 나는 중이에요. 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막 우리가 SNS에서 뭐 맛집 올리고 여행 간 거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좋아요가 막 늘고 팔로워가 막 늘어요. 근데 뭐 자기 영화 홍보를 하거나 이러면 언팔이 돼. 그래서 그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 뭐 안 해본 거를 그냥 의도적인 이제 홍보 글이잖아요. 뭐 어떤 영화가 좋다 이게 아니라 자기 영화에 대해서 막 홍보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싶고 또 그 기간에 이제 팔로워를 보면은 팔로워가 줄고 있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시간이 얼굴이 두껍지 않고 이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진짜.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SNS 통해서 포스터를 봤는데요. 포스터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포스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지? 하면서 이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기운을 북돋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님. 이거 약간 자랑을 조금 해야 되는데 괜찮나요? 빛나는 에서 한 거죠. 네, 곡성이랑 이전에 뭐 굉장히 좋은 작업 많이 뭐 이런 걸 했던 빛나는 애 엄청 거기서 해주셔가지고요. 여튼 포스터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진짜. 그 이분한테 포스터 받기 힘들어요. 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한여름의 판타지아도 여기 빛나는 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도 흥행을 했는데 포스터 뭐 영화가 당연히 좋지만 포스터 덕도 보길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 감독님이 저희 톡톡 영화 만담도 자주 들으신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우리 뭐 영화 얘기보다 우리 얘기를 먼저. 사실 저 영화 팟캐스트를 자주 듣는 편이 아니었고 예전에 사실은 독립 다큐멘터리 하는 분들끼리 만들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하다가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고 다독다독이라고. 네네. 그래서 뭘 들어볼까 하는데 조영각 PD님 페북에 계속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홍보를만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열혈 애청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예. 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들을만한가요? 창피해. 재밌어요, 진짜.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점점 뻔뻔해지고 있는 중. 그러기로 했어. 저는 의외로 약간 아파스키아노스탐이 막 얘기하면서 예전 영화들 막 불러오면서 얘기하셨던데 이제 영화 이름들 막 기억 안 난다는 얘기가 좀 너무 그 세대 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저랑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소리와 달리 되게 약간 연식이 있으신 분들 생각이 들어서 너무 웃겼어요. 네. 다 합하면 200년도 넘어요. 200년이 된다고? 200년은 안 200년 되지. 넘지. 안 넘나? 안 넘지. 곱하기를 못하고 그래. 정신 연령이 넘어요. 어떤 몇 분 때문에. 아이고. 그림자들의 섬은 이제 완성된 지 만 2년이 넘었어요. 뭐 2014년 인디 다큐 페스티벌 개막작에서 제가 처음 봤고 그 여러 이제 버전 편집을 거쳐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그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고 지금 개봉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뭐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라고 소개를 드리긴 했어요. 지난 팟캐스트에서. 그때 말씀하시면서 마케팅이 이상하다고 부산행에 묻어간다고 부산행에 묻어가는 거 맞고요. 여튼 부산에 이제 있는 노동자들 얘기긴 한데 이분들이 30년 동안 여튼 배를 지어왔던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왜 개봉하나 이런 생각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개봉 타이밍이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근데 여튼 이게 좀 기회를 보긴 했는데 최근에 구의역 사태나 뭐 삼성 노동자 하청 노동자분들 추락사나 그리고 조선업 부문 노동자분들 외에 이제 해고 예정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대우조선이 한 10,000명 정도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해고가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내년 말까지 한 63,000명이 그 하청 포함해서 해고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진 지금 상황에서 그게 이제 뭐 승리의 역사건 혹은 이제 절반의 승리의 역사건 패배의 역사건 간에 여튼이 30년 동안 이 자기 현장을 바꿔오거나 배를 지어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좀 오래된 미래나 약간 뭐 지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서 지금 개봉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빛을 달리게 됐고요. 영화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인터뷰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현장, 투쟁의 현장, 양국 독립 다큐들이 그런 이제 현장성이라든가 그 싸우는 현장들을 그 파업의 현장들 이런 걸 이제 기록하면서 그 노동자들하고 함께 해오고 소외된 사람들의 얘기들을 전했는데 이 영화는 특별히 주요 그 노동조합 간부들, 김진숙 지도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적인 형식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안정돼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노동의 역사, 그러니까 개별 한진중공업의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한국 노동 운동의 역사 그리고 어떤 노동의 역사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스타일을 택하게 된 배경은 있으신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노동 다큐들이 이제 현장성이 되게 중심이고 저도 전작이 이제 현장의 얘기를 딱 중심으로 만들었던 건데 전작은 희망버스를 다룬 버스를 타라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 작품 만들고 나니까 이제 이 현장의 얘기, 그러니까 이 상황만 두고 보는 형식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그 희망버스 전부터 해서 한 5년 정도 횟수로 찍었는데 그 현장의 이야기 안에서 그러니까 현장만 보여주는 게 답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현장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제 뭐랄까 잘 전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애초에 생각했던 왜 이런 싸움을 계속 하고 있고 왜 이들은 이렇게 이 순박한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저도 직접 만나뵀는데 진짜 순박해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네, 저는 막 광주극장에 같이 김정은 감독하고 거기 나오신 지부장님 하고 광주극장에 가서 지부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그막 이렇게 되게 빠른 어떤 뉴스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앉아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 이런 판을 깔아보자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저는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는 한신분들이 보시고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30년 싸웠잖아요. 그 중에 또 뭐 3-4명 노동자가 이제 엄청 크게 사건이 될 만큼 죽음을 선택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그래도 이렇게 되게 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이렇게 싸워온 역사나 지금 이 시점의 자리에 있는 자신이 되게 못나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약간 그런 식김국 같은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 뭐 한진중업 노동자들은 많이 보셨나요, 영화를? 일단 그동안 상영유족에서 투쟁했던 기본적인 분들은 조금 보셨고요. 또 약간 특이했던 거는 복수노조에 가신 분들, 이제 기업노조에 가신 분들도 몇 분 오셔서 같이 보시고 하셨어요. 민주노조에 있다가 저쪽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좀 계시죠. 맞아요. 안타깝지만. 그건 뭐 선택이시니까요. 네. 뭐 그걸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근데 여튼 그런 분들도 오셔서 보시고, 뭐 되게 고맙다 얘기하시는 걸 보는 과정에서는 약간 이상한 희열 같은 게 있었죠. 이게 이렇게도 뭐랄까, 기능할 수 있구나,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마치 뭐 어떤 조건 때문에 서로 미워진 사람이 그래도 한때의 좋았던 추억들을 떠올리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혼한 부부가 아기 때문에 약간 다큐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는.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봉을 하게 되면 이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관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이 보시고 어떤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좀 바람을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지금 저희 마케팅 팀이랑 막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그런 얘기 막 했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공돌이 출신이고 뭐 그만두긴 했지만 지금 공고가 있는 고등학생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걔들이 이제 뭐랄까, 내 노동이 이 선택지가 뭐 되게 보잘것없진 않아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그런 현장에 가면은 처해야 될 상황이나 뭐 환경 이런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예비 노동 교육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런 범위도 있을 것 같고, 일반 관객들이 그냥 보셨을 때는 이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이 산업 구조가 되게 이제 서비스 위주 중심이나 사무직 중심인 경우가 많고, 그게 되게 많이 비추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튼 지금 이 책상머리에 앉은 나를 만든 아버지의 이야기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책상머리에 앉은 나의 어떤 현실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실마리 같은 게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찾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걸 좀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얘기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디 뭐 개봉이 이제 8월 25일인데 많은 분들이 보시길 바라고, 여기 이 팟캐스트를 들은 분들은 감독님이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뭐 동임영화는 GV도 많이 할 거예요. 감독님이 여러 군데 이제 여러 극장들 이제 돌면서 GV도 하시고 그럴 테고, 또 뭐 영화가 끝나면 오히려 이 영화는 그냥 IPTV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 공동체 상영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노동 현장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단체로 보는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꼭 극장 가서 만나 보시면, 아니 저런 핸섬한 청년이 노동 다큐를 만들었다니,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꼭 보시기를 바랄게요. 감독님, 제가 페북 요즘에 보고 있는데 정영돈 씨 하차해서 되게 속상하신 것 같아요. 저 너무 슬퍼요. 정영돈 씨 팬이셨나 봐요.
엄청 팬이에요, 형돈이. 왜냐면 형돈이가 이건 약간 여담인데 제가 다니던 학교 옆 학교를 나왔어요. 정영돈 씨가 예, 부산 전자공고라고 저는 그 옆에 이제 부산공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전 지금 우리 동네 사람 같은 또래 돈이가 빨리 돌아오면 좋겠어요. 무한도전. 철에 대한 그 로망과 오타쿠가 있고 또 무한도전도 보시는군요. 네, 엄청. 예. 이제 그 캐릭터 가운데 정영돈 씨를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당연하죠. 예. 네, 영화도 되게 그래도 센스 있고 센스 있어요. 재미있는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면서 센스도 있는 다큐멘터리가 아닐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실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이런 다큐멘터리 익숙지 못한 관객분들은 이런 이제 소재나 주제만 보고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선입견을 갖죠. 선입견을 갖거나 겁을 집어먹고 예, 뭐 네, 너무 네. 진지하고 뭐 딱딱한 다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감독님 직접 육성 들어보고 하니까 네, 왠지 저도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요. 예, 꼭 극장 가서 보고 예, 감독님의 센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 감독님 고맙습니다. 예. 네, 나중에 고맙습니다. 뵐게요. 네, 준비 잘하세요. 영화 흥행 대박나기 바랍니다. 콧소리가 늘었어요. 흥행 뭐야 이거. 소개시켜드릴 영화제가 있는데요. 이 영화제가 원래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8월로 왔는데 그 대구 단편영화제라고 있어요. 대구에서 올해 17회째입니다. 정동진이 18회, 대구 단편영화제가 17회. 각 지역마다 이 지역의 영화제들이 있으면서 전국에 이제 단편영화 하시는 분들이 몰려가서 자기 영화를 틀고 그러는데 올해는 사전에 야외 행사도 하고 마치 내륙의 정동진처럼 야외 행사를 단편영화를 틀고 하더라고요. 대구가 그 덥다는 대구? 근데 호수 천변에서 되게 시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성로 상하동산 네.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독립영화 이번 주 전용관. 개봉이에요. 예, 독립영화 전용관 5호 극장. 예, 55석 극짜리라서 5호 극장입니다. 예, 거기서 작게 이제 영화제를 하는데 아마 전국의 단편 영화인들이 갈 것 같아요. 대구 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많이 봐주시길 바래요. 그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영화제가 열립니다. 전통 있는 지역의 영화 축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큰 영화제가 있죠. 12회네요 벌써. 네, 정동진의 비견되는 정동진의 동생이지만 예산은 한 20배 많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인데요. 여기도 제천이 이제 호수가 많은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원해요 여기 가면은. 송어회 진짜 맛있습니다. 송어회. 청풍호. 청풍호 편에. 근데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해. 다 맛있지는 않더라고. 12일 날 개막. 11일 목요일 날 개막하고 올해는 못 갈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청풍 호반에서 개막식을 하고 8월 16일까지 음악 공연도 하고 예전에 거기 가서는 막 공연에 춤추고 그랬는데 메가박스 제천 이런 데서 상영을 합니다. 여기도 극장은 덥고 청풍호는 시원해. 그래서 가족들이 그 숙소 하나 잡아서 그 영화 한 편 정도 보고 어디 계곡에 물담고 여행 다니기 딱 좋은 영화제예요. 그 음악과 영화가 같이 있는 영화제는 이제 음악도 허진호 감독이 집행위원장님이에요. 덕혜옹주 지금 개봉 중에 영화제가 지금 걸렸어. 올해도 그 디렉터스 컷을 거기서 하나요? 네, 올해도 디렉터스 컷 거기 해서 시상식을. 신인 감독상 뭐 배우상 이런 거 다 개막식에서 아마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작년에도 유상훈 감독님이 상 받으셨는데 쪼리 신고 올라오셔서 훌륭하네. 스웩을 훌륭하네. 보여주셨죠. 그리고 올해 이제 공연 정말 국카스텐이 갑니다. 국카스텐 목리. 그래서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매진이 됐어. 에픽하이. 와. 끝내주네. 장난 아닙니다 올해. 예. 가장 핫한 아무튼 10cm, 여름에 이제 있네, 10cm. 뭐 영화제가 계속 있는데 뭐 기회 되시는 분들 휴가 못 가신 분들 여기 가면은 뭐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은 느낌. 대구 단편 영화제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제를 큰 주제를 두 개를 잡았는데 그 속편은 미속편하다하고 그 터널로 본 어떤 세월호 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두 주제는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두 개가 붙으면서 둘 다 조금 얘기가 덜 된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톡톡 영화 만 다음에 속편
스피노프 있잖아. 중구난방. 지금 오늘은 중구난방 들으셨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고 지금 깊이 있으면 재미없어. 열대야가 깊이 있으려고 노력을 해서 재미가 없는 거야. 깊이 있어야 되는데 깊이 있으려고 노력만 안 한 될 게 아닐까. 때는 그럴 수도 흉내도 내지 있어요. 말자 그냥. 다른 작은 영화들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을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뭘 얘기할까요? 다음 주는 난데없이 아이템도 없고 그래서 2010년 이후 등장한 우리 한국의 영화 감독들 중에 신인 감독들 2010년 이후 개봉 기준으로 감독들 중에 나름 우리가 선정한 각자 선정해보는 이 감독 내가 주목한다 그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Three, two, one. And